별자로 하는 거죠. 별자로 존재. 목이 많은 경우, 화가 많은 경우. 그렇죠? 자, 이제 없는 것이 멍이다 이랬죠. 무자가 멍이다. 무자가 멍인데, 그러면 많으면 뭐지 되느냐? 무자 하면 다자. 밑에 보면 다자가 나오죠. 자, 없는 것을 다자로는과 비교해서 머릿속에 쭉 정리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자, 목다 할 경우 봅시다. 목다, 목이 많다는 것은 목의 성질을 가진 인자가 팔자에 많이 작용한다는 말이겠죠. 나무의 일반적인 성질은 뭡니까? 곡직, 구부러졌다 펴졌다는 유연성이죠.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성정에 있어서는 대체로 어질다. 그 다음에 긍정적 요소가 강하다. 그 다음에 수명 장수, 나무날 태어난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나무날이 제일 오래 살고, 그 다음에 흑토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으로 살아요. 나무는 아무 때나 막 던져놔도 살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요소에서 목화 토금수 요소에서 대체로 목이 많다는 것은 정신적 요소나 계획, 기획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학문, 종교, 발명, 광고, 기획, 디자인 이런 요소가 강하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목이 강하면 토가 약화되겠죠. 토가 약화되니까 목이 강하여 토가 부족한 해가 따른다는 거죠. 주로 뒤에 인체상에서는 비위허약, 비위허약이 되고, 대체로 토가 전제, 전택과 재물과의 인연을 의미하니까 대체 토로하고 하는 요소는 그 전택과 재물 의미해서 대체 재물 인연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볼 수도 있죠.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원래 재물이 잘 안 따르죠. 생각이 너무 많고 계획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태가하면 신경과민이 되겠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맛이 가죠. 자, 그래서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때는 대체로 그 유연성이라든지 긍정, 기획, 상상 이런 것들이 풍부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좋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다, 불이 많을 경우에는 불의 성질은 뭡니까? 밖으로 발산하는 거죠. 그죠? 밖으로 발산하는 성질. 이렇게 명랑, 쾌활, 활달, 그 다음에 사회성을 의미하죠. 예의, 명예, 그 다음에 상모상으로 볼 때는 대체로 두부, 머리의 머리의 상부가 발달하는 거니까 두부 발달, 사회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치, 사업, 방송, 스포츠. 이런 요소가 자기 타고난 인자에 강하다는 거죠. 그럼 화다 하면은 금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수도 약해지죠. 그죠? 화다하면 수다하고 수약해서 인체 장부상에서는 대체로 화다하면 폐대장, 신장, 방광이 대체로 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남자가 불이 많으면 한 자리에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활동성이 지나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운동 선수들 중에 보면 화다가 많습니다. 화다. 불이 한 3개 정도 있으면은
어쨌든 좋은 쪽으로든 부정적인 쪽으로든 대체로 유명세가 따르죠. 유명세. 왜냐하면 조명이 세 군데서 비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불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은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뭡니까? 그 신장 방광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니까 자식 생산이 약하다. 또는 뭐 유산사 이런 것이 잘 따르겠죠. 자, 그다음에 토다할 경우 흙이 많다. 흙이 많다는 것은 흙이 갖는 뭡니까? 중재력, 중매력. 중재력, 중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타협적이고 중화력이 많다. 그다음 토는 전재, 전태과 재물을 의미하므로 대체로 재물과 인연이 대체로 강하고 재물과 인연이 강하고 실제로 땅과 관련된 직업 특성이나 금전적 어떤 관리가 많이 있는 그런 발자들이 토가 많습니다. 직업적으로는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중매인, 토가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또 많이 뭘 집어여버리는 작용을 하죠. 땅바닥에는 진술충미인데 이 진술충미의 작용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뭘 끌어당겨서 넘치지 않게 조절하지만 그 작용 자체는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체로 육친상의 인연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죠. 진술충미가 팔자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끌어당겨서 조절한다는 뜻을 알겠습니까? 자, 자축, 인, 묘, 진 이렇게 갈 때 이 진이 예를 들어서 신자진이라는 삼합요소에 의해서 수기가 강화됐다가 서서히 쇠퇴했다가 진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포장해주는 작용을 한다 했죠. 포장. 이 포장을 해버리는 작용에 의해서 뭐가 열려요? 수가 진에 이르러서 포장된다는 거죠.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글자를 열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 자체가 뭘래? 조절력, 중화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중화력. 만약에 진이 이걸 거둬주지 않으면 사오미도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다는 거죠. 물기운이 완벽하게 물러가도록 거두어 드리는 자리가 진이다. 그 진이 있은 연후에라야 사오미가 온다는 거예요. 사오미가. 이해됩니까? 어려워요. 네, 순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예. 앞으로 자세히 공부를 해나가 보면, 요렇게도 일종의 삼합무리를 이뤄요. 이렇게 4, 5가 까불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이 있어요. 확실하게 까분다니까요. 진이 만약에 없으면서 까불면 만약에 자수나 해수나 이런 것들이 수기운이 강할 때 해수가 사화를 건드리고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효과가 그대로 드러나요. 윽 하고 맞는다니까요. 근데 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는 진과 어울려서 작용력이 쇠퇴되고 해도 진의 뒤에 이제 12운성에서 이 해수의 작용을 무의 작용으로 천간상으로는 임수의 작용을 갖죠. 임수의 작용이 진에 입고해요. 입고. 그거 다 비교해가지고 뒤에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볼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해수나 자수가 사나 오를 완벽하게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작용은 이 진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있으면서 사오가 있으면은 이 사오는 물러설 줄 모른다. 물러서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그래서 까불이가 되는 거죠. 까불이. 알겠죠? 까불어도 좋은
그래서 글자 자체의 노인 모양새는 서로 상관관계 별로 없지만 사실은 이 진이 중화력이라든지 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다음 글자들이 활동할 수 있게 이렇게 열어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열어주는 작용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언가 끌어당겨서 못하게 하는 작용이 있겠죠. 끌어당겨서 못하게 하는 작용. 끌어당겨서 못하게 하는 것이 대체로 쇠퇴한다는 뜻이니까 육친상으로 대체로 고달픔이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술충미가 상승적 작용도 이루어주고 결국 또 어떻다고 해요? 골병드는 원천도 되고 이래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두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한 자리에서 피어난다. 왜냐하면 몇 번 강조한 거죠, 그죠? 이 사람 때문에 기뻤다가 이 사람 때문에 더더욱 괴로운 거 인생이라는 게. 왜 하필 니냐 하는 거죠. 근데 변화의 물결은 어떻다고 해? 변화의 물결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함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섭리인데 단지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죠. 그것만 다를 뿐이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진술충미의 작용이에요. 진술충미의 작용이 없으면 절단 나는 거죠. 물의 작용력이 그대로 열린 상태로 물의 작용이 그대로 열린 상태로 사오미를 가면 어떻게 돼요? 수하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교전, 서로 싸우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진술충미가 조절해 주는 거죠. 조절을. 자, 그래서 흙은 뭡니까? 그렇게 조절력, 중재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인자다. 자, 그 다음에 금이 많을 경우에, 금이라는 것은 가을의 기운을 생각을 했죠. 가을에 어떻다고 해? 만물이 결실하여 떨어져서, 시작과 끝이 분리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뭐라고 해요? 일종의 혁명성, 변화를 바꿀 혁자죠. 그죠? 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떨어져서 가두어 주는 것은 그 모양이 잘 변한다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속하죠. 우리가 성정에서 의에 속한다. 그 다음에 대체로 기가 강하고 체력적으로도 튼튼한 체질이죠. 기가 대체로 이제 인체상으로는 폐가 실하죠. 폐가 실하고 간이 허약해지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분리와 시비의 성정이 강하니까 타협성이 박약하다. 그 다음에 수성을 뭐로 삼다고 해? 식신상간으로 삼죠. 금이 수를 생하니까 수를 식신상간으로 삼음으로 먹는 것, 유흥성, 그 다음에 벼슬로서는 무관, 이러한 특수성을 지닌 조직사회에 인연이 많다 이래 보시면 되죠. 상대적으로 목이 약하니까 간담허약이죠. 허약이 온다. 그 다음에 수다의 경우 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융통성이나 지혜가 지나치다. 융통성, 지혜가 지나치다. 모든 것이 표류한다. 떠돌아다니는 거죠. 떠돌아간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활동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 돌아다니는 이곳에 없으므로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무역, 외교, 유흥, 그 다음에 불기운이 부족하면 우울, 직업적으로는 기인은 하여튼 별난 사람이죠. 기인.
그다음에 대운에서도 팔자에 수가 많은데 수운을 다시 거듭하여 만나면 대체로 변화가 없는 조직사회나 유흥성을 가진 조직사회에 인연하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오행적으로 하나가 치우쳐 있다는 것은 어떤 요소가 발자에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화되어 있다. 대체로 다자는 어떤 거냐면은 3개 정도가 있을 때가 양보하지 않으면서 작용력을 다른 글자와 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자가 편들치고요. 4개 이상이면 거의 이제 편중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4개 이상. 2개는 노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천간, 지지에 있으면은 천간과 지지 사이에 있는 정도는 적절하고, 그 다음에 천간은 2개 있어도 큰 작용력이 없고, 그 다음 지지에 2개는 상당히 작용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지 2개 정도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4개는 천간이나 지지나 어차피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다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정,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 체질 이런 데에서 주로 오행적으로 많다 적다를 가지고 많이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행적으로 이제 사주를 사실 해결하려면은 계속 설명하다 보면 계속 막혀요. 그래서 이제 오행적으로 많다 적다는 것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진다 정도로 머릿속에다 담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친상으로 많이 들어있는 글자, 이걸 한번 봅시다. 육친상으로 사주 해석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도구로서 육친이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육친적으로 많은 건 이제 없어서 생기는 해는 저번 시간에 해봤죠. 자, 많아서 생긴 경우,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많아서 무엇이 약화되는가를 항상 보면 해석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하면 이 다자가 극하는 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자 극하는 놈. 그 다자가 극하는 놈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된다는 거죠. 다자가 극하는 놈 사람은 존재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자, 비견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견은 뭘 극한다? 비견은 뭘 극합니까? 재를 많이 극하죠, 그죠? 그래서 재를 따라해 오는 효과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자, 비견이 많으면 기반적으로 어떻게 비견 자체의 작용력에 의해서 경쟁, 그 다음에 분배, 의 논리에 강하다. 그 다음에 비견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승부욕, 운동성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견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뭐에나 먹을 걸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를 파하니까 뭡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처와 재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오니까 처자의 풍파에 잘 따르고, 여자의 경우에도 비견이 많다는 것은 서방님하고 짝을 지으려고 해요. 관도 뺏어 먹으려고 해요. 관도. 그래서 서방님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인자가 자꾸 작용하니까 배우자와 관계가 고달픔이 다발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고달픔이 다발한다. 그 다음에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자기가 오히려 소실격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다음 급제가 말하면 비견이 많을 경우보다 좀 더 해가 더 큰 거죠, 그죠? 뺏지 않으면 뺏긴다.
그래서 약탈, 경쟁 논리가 강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뭡니까? 비견이 대체로 분배적인 개념이라면, 목적 달성이 분배적이라면 겁제는 강탈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뺏기도 해야 되고 빼앗기기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배신, 고통이 자주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겁제는 재물만을 겁탈해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빼앗아간다. 그래서 서방님이 양다리를 걸치게 되든지 서방님이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는 식의 부부관계도 잘 발생하는 거죠. 겁제가 많을 경우. 그래서 어느 놈은 뺏기고 싶어 뺏기는 게 아니고 팔자에 비견겁제가 있어서 비견겁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견겁제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 성향이 자 솥불은 당김에 뺀다. 이건 이제 여기 비견겁제 많은 경우에 비견겁제가 상대적으로 없으면 태양이 녹슬나, 그죠? 그냥 때 되면 되겠지. 비견겁제는 뭡니까? 항상 제 인수도 빼앗으려고 하고, 인수는 뭐 엄마 젖이죠, 엄마 젖도 빼앗으려고 하고, 본인의 공부도 빼앗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밥그릇도 빼앗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재성도 빼앗으려고 하고, 관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하고 손발 바빠야 된다. 운동성이 활발해야 된다. 비견겁제가 많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놓는 발자죠. 그러나 뭘 감당해야 된다고 해? 사회적 성취 이후에도 분배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기 싫어가 막 또 안타깝게 여기면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고달픔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성질 급하고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하고 이것도 다 보면 팔자에 있어서 그런 요소가 오는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의처증 환자 있죠. 의처증 환자도 보면 비견겁제가 재성을 이렇게 자꾸 희롱하는 모양. 남자 팔자에도 비견이나 겁제가 딱 붙어가지고 있죠. 이렇게 재성을 갖다가 자꾸 자기를 재성에 자꾸 분탈하는 모양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저절로 의처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부증도 마찬가지로 관성이 있는데 관성의 옆에 비견이나 겁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어느 날 포기해요. 어느 날 포기하면서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는 나의 것이 아니다. 대문 밖을 떠나면 그는 뭡니까? 공용으로 쓰는 물건에 불과하다. 대문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나의 것이다. 이게 이렇게 마음 바꾸기 진짜 어렵거든요. 저거 바꾸는데 10년 걸려요. 10년. 팔자에 실제 저런 모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저 부분을 왜 터치를 안 하느냐. 자기가 그것이 하나의 자신감의 결여라고 스스로 뭡니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왜 자꾸 의심스러울까? 서방님이. 그리고 그 의심스러운 것을 행동을 옮길 때마다 자기가 인격적으로 뭔가 저급한 그런 걸 느끼니까 표현도 못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 그러면서 내가 그걸 말을 못 해가 내가 미치겠다 이런 거. 보시오. 대문 당신 팔자는 대문 안에 있을 때만 당신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문 밖에 있을 때는 이건 너무 거라 생각해라. 가장 잘 쪼개는 방법은 뭐냐? 남편의 몸을 쪼갤 수 없다. 둘이서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가 뜯으면 어떻게 돼요? 반반 쪼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시간제로 쪼개라, 이거 시간제로. 낮에는 너무 거, 밤에는 내 거. 그러면 한 십몇 년씩 이제 마음고생을 하고 나면 저게 이제 시간제 남편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비긴급제가 이제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저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자기가 욕심을 내면 무조건 자기도 골병이고 서방도 골병이다. 서방도 나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근데 따르는 걸 없잖아. 그래서 최종의 대안이 뭐냐? 바로 시간제다. 오전 주간바는 밖에서 땡겨 쓰고 야간바는 단식해라. 주간 야간으로 나눠라 이거죠. 주간 야간으로 해. 그래서 그 비경급제했다는 것은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저렇게 고달픔이 발생한다는 거죠.